긍정적인 마인드는 알바 시작 일주일 만에 훼손되었다. 미친 진상들. 세상에 이렇게 좀비 같은 진상들이 더러운 시궁창 속 실지렁이 마냥 소복하다니. 온머리로 피가 솟구친다. 부푼 얼굴에 핏줄이 모조리 펑펑 터질 지경이었다. 왜 그런지 모른다. 그들 진상들의 깊은 뜻을. 사람을 갖고 논다. 죽어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참는다. 멍하니 있다간 당하기 일수다. 어제의 진상과 다르게 발전해 온다. 이런 날강도도 제법 있다. 상상을 초월한 여자의 진상짓에 형편없이 당하고 있다. 정신이 아득해진다. 석준의 눈앞이 캄캄해진다. 무슨 화를 또 당할지 모른다. 상대의 관상을 분석했다. 사물의 이치. 금방 답이 나온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신종국 작가님의 물속 바람계곡 준비했습니다. 이미 하소담 소설에서 말하는 여자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작가님이시죠. 작가님은 영화 오리지널 시나리오 창작도 하시고 영상부산의 영화 칼럼도 연재 중이신데요. 아마도 소설의 주인공들이 말을 걸어오는 듯 생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소설에서 우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이 될 겁니다. 청년의 자전거 뒤에서 허리춤을 꼭 잡고 출발합니다. 손 놓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셔야만 오늘 소설의 백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소담 소리에 귀를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물속 바람계곡. 신종국. 밤 10시를 향해 해안사고 안쪽 휭 길로 자전거를 몰아간다. 좌르르르 좌르르르. 휠이 체인에 감기고 풀리는 찰진 소리만 들리는 지금. 이런 밤 자전거 출근길이 석준은 하루 중 가장 마음에 든다. 게다가 오늘은 염분이 10개 스민 해풍조차 서늘하다. 폭이 비좁고 괭도 불가능한 이 비포장길에 가끔 사륜 차량들이 이리저리 헤드라이트를 꺾으며 그의 자전거를 소란스레 스쳐간다. 읍내 집에서부터 바닷가 어촌마을 편의점에 이르는 이 20여 분의 길은 다행히 경사면이 드물어 그저 다져진 흙길에 몸을 맡기는 심정이면 된다. 자전거 곁을 거의 나란히 달리던 사고가 허리를 사뿐 낮추는 지점에 이르면 멀리 제철 밤 오징어 줄락배들의 무수한 야광이 거의 일직선으로 펼쳐진다. 그러다 다시 키 높은 사고가 나타나면 순간 사라졌다가 곧 그 휘황한 집어등들의 연결막대는 바다가 등으로 밀어올리듯 붕긋 떠오른다. 이미 하지가 지난 지 한참 된다. 어느새 입추가 코앞이었고 8월 중순이면 그의 편의점 야간 알바도 끝이다. 사물의 이치. 처음에는 편의점 경영상 무슨 중요 포인트라도 되는 말인가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별 뜻도 없는 점장의 말버릇임을 석준은 알고 있다. 올해 봄 전방 군 복무를 마친 석준은 가을 복학을 앞두고 여름 한철 이 바닷가 편의점에 야간 알바라도 할 요량으로 면접을 보러 왔었다. 시골이라 그런지 읍내 집 주변의 야간 알바 자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편의점 내 컵라면 먹는 조그마하지만 키높은 원탁 테이블을 마주하고 석준은 점장에게 간단한 면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점주인 그 점장이 석준에게 그랬다.
매 순간 사물의 이치를 잘 생각하면 요령이 생겨 어떻게 손님을 대하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배치해 나갈지 금방 답이 나온다고 했다. 채용되고 이틀간 무급 현장 교육을 받은 뒤 석준은 심야타임 알바를 시작했다. 이후 점장으로부터 그 사물의 이치라는 말은 제법 들었지만 미처 그 이치를 깨우치기도 전에 이미 석 달이 지나간다. 여름도 이미 끝물이다. 미친 진상들. 세상에 이렇게 좀비 같은 진상들이 더러운 시궁창 속 실지렁이 마냥 소복하다니. 석준은 정말 많이 놀랐다. 안온한 말년 병장 생활 덕분에 세상은 살만하고 지낼만하여 나름 구축된 긍정적인 마인드는 알바 시작 일주일 만에 훼손되었다. 지불할 돈을 그 좁은 카운터판에 함부로 던지는 진상 손님들은 너무 흔해서 진상 축에서 석준은 제외했다. 물론 동전들이 바닥에까지 떨어져 몸을 웅크려 하나하나 주어야만 할 때는 숙인 머리 탓만은 아니게 온머리로 피가 솟구친다. 어린 것들이 가끔 그런 짓을 할 때면 아직 철이 없네 하고 넘김이 비교적 수월한데 나이가 제법 된 중장년들이 그럴 경우엔 부푼 얼굴에 핏줄이 모조리 펑펑 터질 지경이었다. 23살 나이지만 석준은 고혈압이 먼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었다. 돈을 주고 받을 때도 그 방면에 진상은 있다. 석준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자신들의 팔 관절을 최대한 굽혀 몸쪽으로 당기듯 하면서 너가 내 돈을 집어갈 수 있나 한번 보자는 투로 괴롭히는 진상들이 의외로 많았다. 젊은 여자가 그런다면 좀 다른 의도라고 잠시 설렐 수도 있지만 중늙은이 남자들도 그랬다. 카운터 뒤에서 아무리 석준이 자신의 팔을 최대한 고무줄처럼 늘려도 그들 진상의 돈에 손가락조차 닿지 않을 때 석준은 계산 중인 물품들을 그들 쪽으로 내던지고 싶었다. 왜 그런지 모른다. 그들 진상들의 깊은 뜻을. 이왕 돈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잔돈만 해도 그랬다. 아니 잔돈 문제가 아니다. 물건 구매도 하지 않고 잔돈 좀 바꿔줘요 하고 불쑥 고액권 지폐를 진상들은 내민다. 석준은 이럴 경우 나노 속도로 상대의 관상을 분석했다. 사람들이 괜히 관상이 과학이라 하겠는가. 그래서 거절했을 경우 얼마나 시비가 험할까도 계측되는 관상에게는 군소리 없이 바꿔주었다. 시비에 휘말리면 그날 정신건강은 완전 씹히고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꿔주면 열이면 아호, 감사하다는 말조차 없다. 그런데 여기에도 고수 진상은 있다. 10,000원 지폐 한 장을 내놓기에 5,000원 2장으로 바꿔주면 그때서야 5,000원짜리 말고요 한다. 그래서 1,000원짜리가 필요하나 보다 해서 10장을 세워주면 5,000원은 한 장 포함요 하고 사람을 갖고 논다. 처음부터 어떻게 바꿔주면 좋은지 죽어도 말하지 않는다. 결국 편의점 영업상 여분이 늘 있어야 하는 1,000원, 500원, 100원 같은 잔돈을 지키고자 애쓴 석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담배 팔 때도 비슷한 진상들은 오신다. 석준은 근무 첫날부터 진열대의 담배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전자담배, 국산, 외산별로 잘 진열되어 있었지만 일주일 정도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담배 사러 오는 고객처럼 보이면 석준은 자신도 모르게 입속이 바짝 말랐다. 버릇처럼 등 뒤에 담배 진열대를 먼저 다급히 되돌아보고 손님을 응대하는 이상한 버릇까지 생겼다. 왜 그런지 모른다. 자신이 생각해도 그 행동은 극히 무의미했다. 자, 라이트입니다. 하고 내밀면 S라이트 왜 줘? 더 일이라고 한다. 그걸 왜 이제 말하지? 그것도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게 반말이다. 네, 여기. 6mm 아니네, 초짜야? 2단계에 이르면 석준의 인내심이 하얗게 휘발된다. 그래도 참는다. 저 진상과 빨리 헤어지는 게 정답이다. 자칫 말을 섞기 시작하면 그 진상들은 회심의 미소를 보낸 뒤 그들 등 뒤로 숨긴 고수의 쌍칼을 뽑아 X자로 휘두르기 시작할 게 뻔하다. 6mm 여기요. 세 갑인데? 한 갑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더 심한 경우는 이미 단종품임을 알면서 달라고 하는 진상이다. 석준이 당황하여 오랫동안 헤매고 못 찾으면 그는 석준을 인간 이하로 째려보면서 다른 편의점에는 다 있는데 왜 없느냐? 하고 타박을 준 뒤 선행을 베풀듯 눈앞에 흔한 담배 하나를 손짓해서 손에 넣고 사라진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가 나간 뒤 석준이 폰으로 인터넷 검색하면 이미 그 담배는 단종된 지 몇 년이나 지났다. 담배 박물관에 있다는 설명조차 보게 된다. 진상들은 되게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 멍하니 있다간 당하기 일수다. 게다가 그런 진상들은 근무 중 언제 등장할지 모른다. 그렇기에 매 순간 긴장해야 한다. 게다가 오늘의 진상은 어제의 진상과 다르게 발전해 온다. 전 세계적으로 좀비들이 나날이 고도화된 버전으로 출몰하는 이치와 같다. 그런 편의점 진상들의 몸동작은 크게 두 부류였는데 매우 조용하며 졸린 듯 보이는 부류는 움직임이 우아할 만큼 느린 특징이 있다. 나머지 하나는 방금 화로가 망가져 전류가 실시간 방전되듯 정신없이 통로 사이를 싸돌아다니는 부류다. 느린 진상은 의외로 사고자 하는 물건을 정확히 집어오는 편인데 반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진상은 결국 석준을 불러 해당 상품을 찾아오게 만든다. 어떤 진상은 워크인 속의 음료수나 커피류를 마구 뒤섞어 엉망으로 방치할 뿐 아니라 온장고, 냉장실, 냉동고 문도 닫지 않기 일수다. 시식대에서 음식을 먹고 형편없이 어지럽히고 나가는 초딩 조무르기들은 양반이다. 다른 곳에서 사온 음식들을 야외 테이블에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앉아 먹은 후 음식물 쓰레기들을 마구 쌓아두고 가버리는 중고딩들을 보면 석준은 모조리 군대에 조기 입영시키고 싶었다. 비록 여학생이라 할지라도. 하긴 어딜 가나 술꾼들이 문제인데 주로 심야에 출몰하는 술 진상들은 패턴이 대부분 비슷해서 나름 기본 매뉴얼대로 대처하면 되었다. 최선은 그들이 가능한 행패를 덜 부리고 편의점에서 속히 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경찰을 부르는 것도 그 매뉴얼에 들어있어 실제 석준은 그런 적도 있었다. 여기 점장을 내가 잘하는데 물건 먼저 주라. 카드 깜빡 잊고 나왔으니 바로 가져다 계산하마. 이런 날강도도 제법 있다. 아니요, 먼저 가져오시죠. 석준은 그럴수록 무표정 담백하게 대한다. 그게 효과적이다. 야, 여기 점장 마누라 아직도 가난 말기로 고생하잖아. 내가 잘 아는 사이라니까. 이 대목에서 석준은 멈칫한다. 그건 미처 자신이 모르는 일이었지만 곧 정신을 차린다. 점장 와이프의 가난 말기와 지금 그가 내민 왕뚜껑 컵라면 새 사발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가져오시면 된다. 그 말 끝에 사내가 세상 싫은 얼굴로 석준을 신산스레 바라본다. 어미타파. 석준은 어느 이름 없는 산골짜기 말없이 서 있는 마이불의 표정으로 상대를 극히 굽어보았다. 점장은 아직 30대 후반이었는데 이곳 말고도 편의점 한 곳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석준이 점장에게 나름 존경심은 가지게 된 게 그 나이 요즘과 같은 청년백수 시대에 편의점 두 곳의 실질적 점주가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아파
집에 누워있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번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 그가 왜 하루 종일 바빠하는지 석준은 쉽게 이해되었다. 가난 말기 때문이구나. 석준은 속으로만 짐작했다. 그런데 오늘 석준이 밤 10시 정시 출근해서 창고로 옷을 갈아입으러 가자 점장이 매우 당황한 얼굴로 뒤쫓아와서는 석준의 귀에 입을 바싹 대고 김구나, 빨리 카운터로 가. 지금 바로 가. 하고 소리 죽여 다그쳤다. 카운터요? 이거 갈아입고요. 갈아입고 가면 안 돼요? 바로 가라 했잖아. 빨리 가서 여자 손님 받아. 여자 손님요? 점자는 대답할 겨를이 없다는 듯 석준을 매장으로 밀어냈다. 석준은 구무복 상의에 제대로 팔도 끼우지 못한 채 매장 카운터로 쫓겨나갔다. 얼핏 보니 매장에는 아무도 없어 보인다. 그러다가 벽면 천정의 방범용 긴 가로형 거울을 보니 주류 진열장 앞에 서성이는 긴 머리카락의 여자 모습이 잡혔다. 처음에는 아이인가 했다. 위에서 보니 아이는 아닌 듯한데 키가 어른치고는 매우 작아 보였다. 그 아이 어른이, 아니 어른 아이는 주류 진열대에서 술을 고르는 눈치다. 순간 석준은 술을 사려는 미성년 청소녀를 대하기 귀찮아서 점장이 자기를 대신 내보냈구나 했다. 참 이상도 하네. 그냥 민증 보여달라 하면 될 일인데. 여자가 술병을 들고 온다. 소주 3병이다. 근접해서 보니 여자는 사실 미성년자는 아닌 듯했다. 매우 키가 작고 어려 보였지만 석 달 전 전방부대에서 제대한 23살 석준의 눈으로 봐도 이미 미성년은 지난 여인이었다. 그래도 점장이 미성년자라 경계한 듯해서 석준은 민증 보여달라는 말 대신 미성년 아니시죠? 하고 간단히 말을 던진다. 여자는 술병 3개를 올린 채 카드를 내밀고 석준을 올려다봤다. 순간 석준은 잠시 정신이 나갔다. 그녀의 눈빛이 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물론 석준은 죽은 자의 눈빛을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죽은 자의 눈빛이 있다면 바로 저 여자의 눈빛이란 생각에 석준의 양 턱선으로 소름이 서리발처럼 지나갔다. 눈동자는 분명 있지만 그냥 텅 비어 흰자만으로 가득 채워진 듯한 눈. 저건 귀신의 눈이다. 얼마? 여자의 차분한 반문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무겁게 가라앉은 여자의 탁한 음성은 이미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20대 초는 이미 넘긴 20대 중반? 아님 후반? 여튼 나이대가 대충 잡히자 석준은 군소리 없이 카드를 받고 영수증을 뽑아주었다. 여자는 석준이 건네주는 술병 비닐봉지를 천천히 거머쥐고는 편의점을 무겁게 걸어나갔다. 스낵 과자나 오징어 포 같은 안주 구매 없이. 그녀가 사라지고 한참 지나서야 점장이 창고에서 나왔다. 미성년자 아니던데요? 하고 석준이 말했다. 미성년자? 누가? 방금 술 사간 여자 손님이요. 누가 미성년이라 했는데 그 여자 30이 넘었어요. 30이. 점장이 그녀가 사라진 밖을 예의 주시하면서 살았다는 듯 대답했다. 30요? 우와 대박. 이제 막 20 지났나 했는데요. 완전 동안이네 그 여자. 33이다 내가 알기론. 오?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알고도 그 손님 안 받으셨나요? 골치 아픈 미성년자도 아니잖아요. 석준은 다시 창고로 걸어가면서 귀신 얼굴을 본 억울한 생각에 소리쳤다. 점장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다. 석준이 창고에서 앞치마까지 두르고 나오자 점장이 그를 눈짓으로 불러 서둘러 인수인계를 했다. 두 사람은 카운터의 포스기 앞에서 상호 정산을 간단히 끝냈다. 잠시 점장은 멍한 표정으로 밖을 살피다가 잽싸게 사라졌다. 늘 근무 잘해 하고 건네던
당부말조차 없다. 지내고 보니 편의점 근무는 진상 손님만 없다면 방근무가 최고였다. 나도 사실 그러하지만 진상 손님 중 가장 진따는 술꾼이다. 술꾼은 아무래도 밤에 많다. 여름, 읍내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여기 한적한 바다에도 나름 펜션 손님들이 제법 오는 곳이었다. 석주는 그게 신기했다. 백사장도 없고 변변한 바닷가 명소도 없는데 왜 오는지. 그저 허접한 어촌이다. 방파제 2개가 각자 반원을 그리면서 만날 듯 마주오다가 어선 1~2대 지나갈 만한 간격을 두고 멈췄는데 각 방파제 끝엔 3029인지 마징가 Z인지 그런 로봇 캐릭터 형상의 육중한 2등대가 밤바다에 뻐끔뻐끔 조명을 간헐적으로 비추고 있다. 하긴 이런 의외의 풍광이 번잡한 본격 피서지를 피하려는 어촌 마니아들에게 꽤 가볼 만한 곳으로 블로그가 제법 활성화되어 있음을 석주는 최근에 알았다. 자기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맵 앱으로 쳐보니 편의점 주변으로 펜션이니 리조트형 오피스텔, 모텔들이 꽤 나타나서 석주는 신기했다. 그래서 여기에 편의점이 생겼구나. 주민들 상대로만은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을 곳이다. 여튼 자신의 집이 있는 읍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했고 이 편의점은 뒷마당에 자전거를 체인으로 걸어 보관하기 용이한 공간까지 있어 석주는 이 일터가 마음에 들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그 어린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되자 늦은 시각에도 편의점 입구 양편에 펼쳐둔 야외 테이블에 술 손님들이 진을 자주 친다. 대개 주머니가 얇은 근처 공사장 노동자들이다. 그 오촌을 감싼 동편 언덕 위로 무슨 랜드인가 하는 중소규모 놀이동산이 조성되고 있었는데 규모에 비해서 밤낮으로 엄청난 양의 흙을 퍼내었고 쉼없이 덤프트럭으로 날랐으며 그 빛깔 좋은 황토들은 납작한 바지선에 가득 부어져 거짓말처럼 작은 예인선 밧줄에 군소리 없이 끌려 섬 사이로 사라지곤 했다. 한때 그 흙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점장에게 물어보자 잠시 미간을 좁히다가 녹조가 심한 바다에 퍼붓기 위해 가는 거라고 점장이 말했다. 그날 밤 그곳 공사장 인력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1시간여 전부터 소주를 대작하면서 성가신 심부름으로 석준을 피곤하게 했다. 외노자는 아니었고 어투상 서울말을 쓰고 있었다. 라면은 안 돼? 컵라면 말고 냄비로 좀 끓여주는 거 말이야. 안 돼? 그중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린 빡빡머리 하나가 집요하게 채근한다. 기껏 많아봤자 석준보다 3~4살 위 정도 불과한 새까만 얼굴이다. 그 사내 앞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남자는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였는데 그렇다고 30대를 넘어 보이진 않았고 구레나루가 턱 아래 수염과 경계 없이 무성하게 연결된 얼굴이 햇볕에 심하게 그을리긴 둘 다 마찬가지다. 안 되는데요. 여긴 식당이 아니라서요. 그러자 구레나루 사내가 한심하다는 듯 그 알바생 마인드가 영 말이 아니네. 점장 지금 없어? 하고 퉁겼다. 안 계신데요. 그 말 끝에 빡빡머리가 싱긋 웃기까지 하면서 우리 여기 장기 단골 손님이라고 여기 공사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르지? 한다. 점장님 방침입니다. 직접 조리해드리진 않습니다. 석주는 오징어포와 술병을 그들 테이블에 추가로 올린 뒤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서다가 화들짝 놀랐다. 언제 왔는지 며칠 전에 어린 그 여자가 매장 안에 서 있다. 석주는 전혀 그녀의 등장을 눈치채지 못했었다. 그녀는 이 열대야에 어울리지 않게, 아니 어쩌면 어울리게 상하가 올인원으로 연결된 그레이 색조의, 누가 봐도 저렴한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치고 있다. 예의 3병의 소주를 계산하고
그녀는 나갔는데 의외로 군살없는 완연한 어린 여인의 몸매를 그 허접하고도 바랜 질감의 겉옷이 전혀 가려주지 못해 석주는 눈이 좀 시렸다. 제멋대로 내려뜨린 긴 머리칼은 이상스레 물속을 부여하는 해초리로 보인다. 그녀가 가버린 뒤 마당 테이블에 두 남자들이 서둘러 계산하러 들어왔다. 남은 술병과 과자를 봉지에 속히 담아달라 하여 그렇게 해주자 그들은 그녀가 가버린 쪽으로 사라졌다. 5분쯤 뒤에 그 두 명의 사내들이 다시 편의점에 나타났다. 방금 그 여자 손님 여기 자주 와? 하고 그들 중 보다 젊은 깜상이 말했다. 누구요? 야, 방금 병술사 간 여자 있잖아.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이 동네 사람 맞아? 하고 그가 이번엔 석준과 구레나루를 번갈아 바라본다. 구레나루는 많이 취했는지 기분이 알딸딸한 표정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댄다. 석준이 말을 섞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자 빡빡머리가 야 씨, 같이 마셔야 되는데 완전 그런 눈치던데 바로 따라갔는데 그새 안 보이다니 귀신이 잡아갔나? 둘은 다시 부지런히 사라졌다. 며칠 뒤 여름 밤비가 바닷가 마을 전체로 뜨거운 증기를 피어올리면서 퍼부었는데 우위를 걸치고 힘겹게 자전거로 편의점 뒷마당에 도착한 석주는 편의점 홀로부터 싸우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들었다. 자전거를 서둘러 고정시키고 가보니 여자 하나가 점장의 멱살을 쥔 채 편의점 바닥을 뒹굴고 있다. 점장은 정신이 다 달아난 얼굴로 그녀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이었다. 석주는 붉은 원숭이 얼굴로 변해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어린 여인임을 대번에 알아보았다. 옷차림은 예의 그대로였다. 그녀에게 다른 옷이란 전혀 없어 보였다. 여자는 술 탓인지 분노 탓인지 암튼 흙 내뿜는 심한 술 냄새와 온 얼굴로 피줄이 부푼 격한 감정적 화학 반응 탓인지 입에 괴거품까지 거칠게 품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지 가슴께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힌 점장이 사내임에도 숨을 캑캑대면서 여자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 석주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고 그 둘의 엉킴 주변에서 우왕좌왕했다. 나 그 새끼랑 합의 안 해. 절대 합의해 줄 수 없다고. 그 말을 전해달라고. 내 말 알아들었어? 야, 내가 누군지 알지? 너는 알잖아. 너 와이프도 우리 집에 같이 놀러 왔잖아. 맞지? 내가 기억한다고. 기억한단 말이야. 놓고 얘기합시다.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고요. 너도 한패지? 그 자식과 친구잖아. 그러니 내 말 전하라고. 전해달라고. 재수씨, 이 손 좀 놓고. 내가 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데? 내가 왜 뺏겨야 하는데? 내 아기다. 내가 내 배를 갈라 낳은 내 아기라고. 봐, 내가 내 배를 갈라 낳은 거라고. 여자가 점장의 멱살을 쥐고 흔들던 손 하나를 풀어 순식간에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더니 홀러덩 옷자락을 들어올린다. 그러자 여자의 흰 뱃살이 드러났다. 상체는 겉옷이 전부였다. 아랫도리에 가녀린 검은끈 팬티가 걸쳐져 있었는데 상체인 브라도 민소매도 러닝도 안 보인다. 꼭 보려고 든 건 아니지만 여자의 배꼽 아래로 긴 지렁이 모양의 수술 봉합 흔적이 세로로 쭉 그어진 게 석준의 눈에 잡혔다. 좀 더 집중해서 보니 지렁이보다 진해에 가까웠다. 순간 노련한 이종 격투기 파이터 마냥 획 몸을 뒤집어 그녀는 점장을 간단히 깔아뭉갰다. 점장 배를 올라탄 그녀는 경로했다. 나 절대 합의 못해. 이혼소송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난 내 아기 안 뺏겨. 절대 못 준다고. 상상을 초월한 여자의 진상짓에 석주는 아연했다.
말 전해줄게요. 이 손 좀. 손 좀. 점장은 상대가 여자라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지 형편없이 당하고 있다. 석준은 여자보다 점장의 몸에 손을 대기로 한다. 그는 점장의 상체를 끌어올려 가능한 점장이 제대로 두 발로 서 있게 하려 애썼다. 그런 노력은 했으나 여자가 찰거머리처럼 엄청난 소나기 힘으로 점장을 끌어쥐고 함께 비스듬히 일어서는 경지를 보여주어 석준은 경악했다. 도대체 이 어린 여자의 힘은 어디서 유래하는 걸까? 수림인가? 이젠 죽어도 그녀에게 술은 팔지 말아야겠구나. 석준의 눈빛이 새로운 각오로 결연해진다. 주준아, 김구나 좀 떼어줘. 너가 좀. 그 말인즉 점장은 이제 달아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임을 석준은 알아챘다. 사실 밤 10시가 지났으니 멤버 교체가 이치에도 맞다. 사물의 이치, 근무의 법칙. 석준은 괴롭지만 여자의 남은 행패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임을 바로 직감한다. 석준의 도움으로 겨우 여자로부터 노연한 점장은 정광석화처럼 사라졌다. 아니 도망쳤다. 여자도 어이없어 했다. 먹이를 놓친 여자가 순간 어리둥절해하다가 석준의 멱살을 휑 낚아챈다. 누구야? 너 누구냐고? 석준이 대번에 숨이 막혀 정신이 아득해진다. 그런 석준의 얼굴을 그녀가 매우 근접해서 들여다본다. 둘의 이마 사이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느껴져서 석준은 매우 당황했다. 의외로 여자의 불타는 눈빛이 뭉클하게 석준의 마음을 흔든다. 이런 적이 언제였던가. 여자의 눈을 이토록 가까이 바라본 적이. 그런 맹랑한 생각의 순간 여자가 순순히 두 손의 힘을 풀어 석준을 놓아준다. 뭔가 제대로 된 대상이 아닌 걸 알아챈 듯 했다. 여자는 분노에 찬 거친 숨소리를 힘들여 사겼고 그것이 가능해지자 순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하마터면 그런 그녀가 쉽게 일어서도록 석준은 자신의 손을 내밀 뻔했다. 여자는 별 여밀 것도 없는 옷을 여몄고 비틀대는 와중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갔다. 석준은 자신도 모르게 재빨리 뛰어가 편의점 자동 출입문을 눌러 열어주었는데 흡사 그 출입문이란 게 처음부터 안 달린 것 마냥 그녀는 사라졌다. 도대체 방금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건가? 점장은? 그 여자는? 석준은 망연히 편의점 앞 도로까지 나가 그녀가 사라진 어둠을 살펴보았다. 여름 밤비가 아열대의 열기로 쏟아진다. 이게 빗소리인지 사정없이 넘쳐드는 조수 소리인지 헷갈린다. 이 드센 빗속을 여자는 우산도 없이 사라졌다. 석준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6시에 점장이 출근했다. 낮 알바생은 오전 10시가 되어야 온다. 그 사이에 짜투리 시간마다 점장은 줄타기 하듯 두 군데 편의점을 오고 간다. 그 오고 감의 틈바구니를 또 쪼개어 읍내 집으로 달려가 병자인 아내까지 돌보는 눈치다. 그런 점장에게 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석준도 묻지 않았다. 석준은 가능한 상대가 말하지 않으면 묻지 않는 사람이다. 그만큼 타인과는 말을 잘 섞지 않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그럴 수 없었다. 지난밤 그 전무후무한 진상 손님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달아난 자가 바로 점장이었으니 그래서 석준은 점장이 나타나자마자 어젯밤 왜 그런가요? 그 여자 역대급 진상이던데요. 하고 인사겸 바로 물었다. 석준의 말에 점장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상대의 두 눈을 빤히 바라본다. 그 시선이 의외로 차갑고 꽂히듯 석준의 두 눈을 거의 30초 이상은 쪼았다. 그렇게 석준을 필요 이상 오랫동안 응시하던 점장은 문득 생각의 회로가 정상화된 듯 하던 일을 다시 하면서
고생 많았겠네. 많이 놀랐겠다. 했다. 별고생은 안 했어요. 그래, 왜? 점장님 가시자마자 그 여자 그냥 조용히 가버리던데요. 그랬어? 그러면 진상도 아니잖아, 그 여잔. 했다. 석주는 당황했다. 그런가요? 그뿐이다. 점장은 입을 다물었고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였으므로 석주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다. 점장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조신해 보인다. 그것도 배울 점이라면 배울 점이다. 여기 며칠 전 보이던 남자 어디 갔죠? 지금 그 남자 근무 시간 아닌가? 심야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이 병소주 3병을 카운터에 올리고는 석준을 빤히 노려본다. 자정이 다음 날로 막 넘어가는 시각이다. 여자는 어디선가 전적이 있은 듯 혀가 벌써 꼬여 있다. 누구 말씀인가요? 석준은 신중했다. 무슨 화를 또 당할지 모른다. 그날 같이 있었던 사람 몰라? 아이씨.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에휴, 족같네. 왜 모른다는 거냐? 왜? 당신도 날 속이는 거지? 또 시작하나 보다. 석준은 눈앞이 캄캄해진다. 누구에게라도 맡기고 이 자리를 피해 달아날 수도 없다. 근무 교대는 아직 6시간 뒤의 일이다. 그럼 나 저기서 한잔해도 되는 거죠? 저 바깥 테이블 말이야. 하고 그녀가 비틀비틀 걸어나갔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녀는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서 소주병 주둥이를 거꾸로 세워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카운터의 석준 귀에 그녀가 넘기는 독주 소리가 꿀꺽꿀꺽 들리는 듯 했다. 석준은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왕뚜껑 컵라면에 더운 물을 부어 나무젓가락과 함께 밖으로 나가 그녀의 테이블에 올려준다. 소주만 드시면 속 다 버려요. 이 컵라면도 함께 드십시오. 서비스입니다. 했다. 여자가 말끄러미 석준을 올려다본다. 이미 울고 있는 듯 그녀의 두 눈은 촉촉히 젖은 망연한 눈빛이다. 남편에게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그 말 좀 꼭 전해달라고 해줘요. 양육비도 위자료도 다 필요 없다고 내 아이만 있으면 돼. 제발 그렇게 전해줘. 이 편의점 점장은 내 남편 친구거든. 우리 신혼집들이의 와이프랑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라고. 그 말을 마치자 여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술병들을 비닐에 쓸어 담아 비틀비틀 다시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갔다. 석주는 밤 파도 소리 자욱한 해안보도 한가운데 선 채 그녀가 사라진 어둠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다음날 새벽 6시가 되자 점장은 바로 나타났다. 한 번도 지체되는 법이 없다. 점장은 24시간 온통 두 편의점 돌리는 시침, 분침, 초침으로 뇌주름이 재구조화된 듯했다. 그래서 늘 칼퇴근이 가능한 석준으로서 참 괜찮은 점장을 만난 셈이다. 퇴근 준비를 미리 끝낸 석준은 점장이 출근하자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정이 되어 어젯밤 그 여자 다시 와서 점장님 찾던데요? 했다. 술은 안 하고? 다행히 점장이 대화를 이어준다. 아니요. 어디선가 술을 이미 한 듯 했어요. 일부러 날 찾으러 왔다고? 술 사러 오긴 했는데 저 앞 테이블에서 병째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점장님 어딨냐고 물으면서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꼭 전해달라고. 뭘? 위자료, 양육비 다 안 받아도 되니 아이만 돌려달라고. 점장님이 자기 남편에게 대신 꼭 말해달라고 하던데요. 전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자기 남편에게 내가 그 말들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구나, 그 여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니? 이상하다고요? 아우, 아니다. 간두자. 그런데 부탁 하나 할게.
혹시 또 그 여자가 술 사러 오면 한번 뒤따라가 보겠니? 잠시 매장 문은 닫아도 좋다. 한밤중이면 뭐 손님도 없을 것 같으니. 왜요? 뭔가 사는 데라도 알아야 남편에게 전해주기라도 할 거 아냐. 최소한 이북은 어느 아파트 혹은 펜션이나 오피스텔인지 말이다. 핸폰 있잖아요, 둘 다. 내가 알기로 그 친구는 저 여자 번호 다 삭제했다. 게다가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랑 재혼한 지 1년이 넘었다. 재혼요? 이혼 소송 중인 것처럼 여자가 악을 쓰던데. 다 끝났다. 다 끝난 일이다. 그럼 남남이잖아요. 친구분 법적으로 재혼한 거 맞아요? 맞다. 이미 법적으로도 그 여자 남남이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인 셈이네. 암튼 내가 친구놈에게 연락하면 그 여자 지인이라도 와서 끌고는 가겠지. 친정에 누가 없나요? 엄마나 남동생요. 없다. 그 여잔 고아다. 외딸이었는데 부모는 어릴 때 다 사망해서 처가 자체가 없다더라. 그 여자 친구라도 연락 닿으면 어떻게 찾아와 줄지 모르지. 점장은 그 정도에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서둘러 석준을 매장에서 몰아내었다. 석준은 자전거에 올라 해안길을 달린다. 먼 수평선으로 검붉게 떠오르는 일출이 무서운 하염으로 느껴져 집으로 돌아가는 아침부터 그는 숨이 막혔다. 석준은 급히 편의점 문을 잠그고 잠시 30분간만 문 닫습니다. 하는 팻말을 외부를 향해 내걸고는 황급히 그녀 뒤를 밟아갔다. 여자는 병소주 3병이 든 검정 비닐 봉지를 가슴에 안고 조신조신 밤의 해변길을 걸어간다. 새벽 2시가 넘은 듯하다. 오늘 밤은 비교적 늦게 그녀가 나타난 셈이다. 여자는 철인 29호 등대가 우뚝 선 방파제를 지나쳐 그냥 해안 방죽을 따라 걷는다. 그쪽으로는 인적이 드물고 사실인가도 보이지 않는 외진 방향이다. 석준은 초조해졌다. 편의점에서 제법 멀리 나와버렸다. 등 뒤로 편의점 쪽을 한번 뒤돌아보다가 순식간에 석준이 그녀를 놓친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여자의 흰자만 가득한 두 눈이 갑자기 생각나서 오싹했다. 석준이 폭이 좁은 방죽 위로 성큼 올라 여자의 진행 방향으로 주의 깊게 살피자 방죽 건너 바닷가 정자 쪽으로 그녀가 가고 있다. 정자에 오른 여자는 난간 기둥에 기대어 병수를 바로 마시는 눈치다. 심야에 아무 인적도 불빛도 없는 저런 곳에서 술을 마시다니. 술을 마시던 여자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 사이로 아가야, 아가야 하는 외침을 밤바다를 보고 토한다. 아마 오늘 밤에 의식이 시작되나 보다. 석준은 혼자 남은 그녀가 꽤 신경이 쓰였지만 가야 했다. 결국 그는 그녀의 거처를 알아내지 못한 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점장이 출근하자 석준은 그녀의 거처 파악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한밤중에 뒤따라 갔는데 거처로 가지 않고 해안 정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냥 돌아왔다고 했다. 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갑자기 배송 차량이 들어와 둘이 함께 물류들을 창고로 옮기느라 좋게 20여 분이 지나갔다. 고마웠는지 점장이 석준더러 아침이라도 먹고 갈래? 하고 물었다. 석준은 그냥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점장이 석준의 귀에 바싹 자신의 입을 대고는 석준아, 우리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그래야 돼. 한다. 순간 말의 어감이 이상해서 점장의 얼굴을 보니 그의 눈가가 어느새 붉어져 있다. 석준은 깜짝 놀랐다. 석준아, 왜 그녀가 이 어촌에 나타났는지 난 모르겠다. 왜 내 편의점 마을에 말이다. 여기가 아님 어디 갈 데가 없다던. 왜 이 등대 마을에 나타나서 말이다.
자살하려 들면 여기보다 더 나은 것도 많잖아. 안 그러니? 설마요, 점장님. 나 솔직히 미치겠다. 친구 일이지만 괴롭다. 아, 점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석주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그녀로부터 영업에 큰 방해를 받고 있는 점장이 안쓰러워 보였다. 다른 시간대는 안 오던? 꼭 밤에만 사러 와? 제 타임엔 그랬어요. 나 알바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낮에도 오는지요? 이미 물어봤다. 낮에 그런 여자 한 번도 못 봤다더라. 그럼 어디 직장이라도 나가나 보죠, 낮엔. 직장? 그 여자가? 아닌가요? 보러야 살 텐데. 그 여자 이미 알코올 중독자다. 아무 일도 못해. 술에 절어 낮 동안은 어디 월세 펜션방에 죽은 듯 쓰러져 있겠지. 그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듯 석준의 등을 두 손으로 밀었다. 일이 터진 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밤이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여자는 또 병수를 구입해 사라졌고 대략 1시간 뒤쯤 깜상 얼굴에 예의 두 사내가 편의점으로 거칠게 뛰어 들어왔다. 구레나루 사내가 한쪽 어깨에 수건 같은 것을 덮고 있었는데 얼핏 봐도 지혈 중인 모양새다. 그를 부축하다시피 데리고 들어온 빡빡머리 남자의 민소매 러닝 여기저기에도 피가 흩어져 있다. 소민아, 뭐 밴드 같은 거 없어? 사람이 다쳤어. 넘어져 다쳤다고. 밴드요? 일회용 밴드는 있는데요. 붕대는 압박붕대 그런 거는. 석주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두 사내로부터 술 냄새가 진동한다. 구레나루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수건에 핏물이 제법 넓게 번지고 있다. 그런 붕대는 없습니다. 읍내 큰 병원 응급실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심 걱정이 되어 석준이 말한다. 그러자 구레나루가 별 요상한 말을 다 듣는구나 하는 사나운 표정으로 소리친다. 병원은 무슨, 야 나가자. 밤길에 자빠져서 다친 건데 이깟 걸로 무슨 병원이고 응급실이야. 그 서슬에 빡빡머리가 수건 한 장과 밴드 2통이라도 줘. 하고 석준을 다그쳤다. 석준은 서둘러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자 빡빡머리가 현금 결제를 한다. 이것들 뭔가 자료를 안 남기려는구나. 석준은 사태를 파악했다. 그 둘이 사라지자마자 석준은 플래시를 챙겨 서둘러 매장문을 걸어 잠궜다. 그리고 자전거를 몰아 밤 해안길을 내달렸다. 석준이 바닷가 정자에 도착해서 서둘러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다. 플래시를 이리저리 비추자 소주병들은 나뒹굴고 있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석준은 심장이 터지는 듯 했다. 그때 다가오지 마. 오면 죽여. 죽일 테다. 모조리. 하는 여자의 앙칼진 외침이 어두운 밤바다 쪽에서 올라왔다. 불빛을 아래로 그어 내리니 바닷가 바위 사이로 그녀가 언뜻 보였다. 그녀는 네발 짐승처럼 몸을 푹 낮추어 험하고 미끄러운 바위 사이를 기다시피 하고 있다. 석준이 빠르게 정자에서 내려가며 소리쳤다. 괜찮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거든요. 걱정이 돼서 왔어요. 오지마.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저예요. 저 아시잖아요. 오늘도 저에게 술 사가셨잖아요. 개새끼들 오지마. 너네 남자 새끼들 다 죽여버릴 테다.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녀는 정신없이 바위 사이로 무언가 찾고 있다. 순간 석준의 발에 채어 쨍강 하는 금속성 소리가 바위 위를 굴러간다. 석준이 플래시를 비추어 보니 서늘이 푸른 빛을 떼쏘는 금속성 칼이 눈에 잡힌다. 또 다른 칼인가 싶은 무엇 하나도 부근에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칼을 가두는 칼집인 듯했다. 언젠가 사극 드라마에서 본 듯한 여인네 은장도다. 찾았지? 내 칼. 너가 찾은 거지? 여자가 허리를 번쩍 세워 건너편 바위 위에서 소리를 지른다. 아마 그 금속성 소리를 들었나 보다.
석주는 얼른 칼집은 집어 올리면서 정작 날이 새파란 칼은 바위 틈 아래 철썩이는 파도 쪽으로 찼다. 그 칼로 그녀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기 때문이다. 단도는 물속으로 이내 사라졌다. 뭔가 발에 밟혔는데 이거 맞아요? 석준이 칼집을 들어 플래시를 비추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그 칼집은 보통 칼집이 아니다. 회오리 문양에 뇌문이 섬세하게 드러난다. 여자가 다가온다. 석준이 그녀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았는지 암튼 그녀가 바위를 타고 넘어와서는 석준이 건네준 칼집을 획 낚아챘다. 칼은 어디 갔어? 왜 이것만 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것만 보였다고요. 정말 그런 거냐? 왜 이것만 있는 거지?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는 거죠? 왜 칼을 찾는데요? 석준이 플래시불을 그녀로부터 거두면서 한숨 돌린다. 그 새끼 칼 꽂힌 채 가버렸나? 내 칼 잃어버렸네. 물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예의 올인원 잠옷 같은 옷자락이 바닷물에 이리저리 휘감기자 여자가 순간 허우적댄다. 석준이 손을 내밀어 그녀를 잡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위태위태 바위를 타고 올라 정자 쪽으로 올라간다. 그녀가 택한 쪽으로 플래시 불빛을 던져주면서 석준이 뒤쫓는다. 정자 계단에 이르르자 여자가 갑자기 획 방향을 틀어 해안도로 쪽으로 내달렸다. 따라오지 마. 뒤따라오면 너도 똑같은 개새끼다. 석준은 더 이상 뒤따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점장에게 지난밤 이야기를 석준은 숨김없이 말해주었다. 석준이 말을 마치자 점장은 할 말은 많지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표정으로 그를 무연히 바라만 본다. 내일이면 마지막 근무다. 가을 복학을 위해 이 편의점 알바도 끝이었다. 석준은 갑자기 점장을 위로하고 싶어졌다. 그의 편의점 사업도 와이프 병도 친구의 이혼료 일도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점장님 고마웠습니다. 미리 말하고 싶네요. 사모님도 아프시다는데 케어하시고요. 내가 고맙지 뭐. 이제 복학이네. 네, 복학생 아저씨라 학교 가면 아싸에다 은따 되겠죠 뭐. 뭔 말이냐? 그냥 모바일에 쳐보신 됩니다요. 요즘 아이들 신좋은데요. 됐고 부럽다. 난 제대로 못 배웠네요. 졸업도 못하고 고교 중퇴다. 이 대목에서 석준은 서둘러 말머리를 돌렸다. 위로를 준다는 게 비수가 되는 게 아닌가. 그 여자분도 부디 아이를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생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점장이 석상처럼 자리에 얼어붙는다. 그러다가 느리게 석준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는 대화를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토막토막 끊어가며 힘겹게 말했다. 석준아, 그 여자에게 무슨 아이가 있니? 3살 때 죽었다. 2년 전 이맘때 교통사고로. 그것도 그 여자 보는 앞에서 지나가는 택시에 치여. 그래서 미친 거다.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하고. 그 여자 어디 사람 꼴이더냐? 물에 빠진 물귀신 꼴이지. 그냥 미쳐서 전 남편에게 막무가내 아이만을 돌려달라는 거다. 아이가 어디 있니? 골분을 산에 뿌릴 때 나도 같이 갔었다. 가을 학기 내내 점장의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석준은 너무 골치가 아파 타고 가던 버스의 차창이나 지하철 손잡이에 머리를 기대고 두 눈을 꼭 감곤 했다. 오늘의 소설 물속 바람계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원한 여름 새벽 조수가 밀려오는 바다 내음이 물씬 풍겨옵니다.
그 여인의 잔상이 애잔하게 남는군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함을 바라면서 하소 담은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신종국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도 곧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